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2022년 10월 26일이고요. 오후 2시 50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인데요. 제가 총 8가지 그리고 추가로 가상화폐가 추가된다고 했죠. 이걸 알아야 하고 그거든요. 그 얘기요.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관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요. 댓글 잠깐 읽어드리자면 리치선님은 전 얘기 안 할랍니다. 아시죠? 그 닉네임부터가 이미 리치라는 게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자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게임 오브 퍼펙트님 경제 공부하기에 좋은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요. 그 최진기 작가님이 쓰신 경제 8가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좀 공부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최캔디님 경제 상황을 늘 알려주셔서 평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8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하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눠져 있는 계급에 대해서 조금 제가 논하려고 해요. 그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이런 거 있죠. 나는 어느 정도일까? 이게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르님 제길 거지네. 왜 그래요? 앞으로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해야죠. 저도 이제 부자가 되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과 환율에 대해 어떻게 연동되는지요. 이제 영상 계속 보시면서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인 유튜브긴 하지만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평민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 맞습니다. 사실 평민 밑에 노예도 있는데요. 노예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욕 날라올 것 같거든요. 야, 너 노예야 하면 좀 인정 못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순환시켜서 말합니다. 조영수님, 이 형은 투자그룹 같은 거 안 어울려. 그냥 개인 방송 해야 할 타임이 맞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 방송에 타고난 스타일인 건 저도 조금은 인정합니다. 인정할게요. 알겠죠? 일단 넘어가자면 1부 자본주의 계급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지금 사진 하나 보실 건데요. 이거 많이 봤죠. 옛날 이제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왕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피탈리스트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보면요. 결국 상위에 있는 구조에 나머지 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는 이게 되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많이 요즘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금 많이 내요. 정말 저렇게 있는 분들은요. 세금을 거의 50%에서 55% 정도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착취와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버는 분들은 나쁘다고 욕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버시는 분들은 어떤 산업 구조든 있잖아요. 상위 거의 10%가 나머지 90%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점을 두고 있는 건 자본주의 계급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좀 다뤄보고 싶은 건데요. 그 계급을 좀 나눠야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9가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갑자기 왜 이런 뜬금없는 얘기 하시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코인 지금 영상 맞고요. 코인 차트적인 거, 어제 이더리움 오른 거 이런 거 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왜 코인을 하고 있고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냐면 평민을 벗어나서 돈을 더 벌어서 계급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수단으로 9가지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다시 이어가자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계급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급을 나누는 게 이 사진이었는데 현대에는요. 경제력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파락군 아니면 아파트의 시가 가격들 있죠. 여러 요소들로 자본주의 내에서도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계급을 또 나누기도 해요. 일단 사진성에 보이는 것처럼 노예, 평민, 귀족, 왕족, 신족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좀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보는 세상에는요. 4종류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용인이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 투자자,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피고용인, 자영업자, 투자자, 사업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부류를 4가지로 제가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분류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내 계급도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쉽게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는요. 노예 아니면 평민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와 사업가는 귀족에서 신족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를 한 묶음으로 묶었고 투자자와 사업가를 또 하나 묶었어요. 근데 1번에 해당하는 건 노예와 평민이라고 했습니다. 또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내가 노예야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옛날 계급 사회로 그냥 알기 쉽게 지어서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한 겁니다. 2번은 귀족과 신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다시 결국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빚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번 노예와 평민은요. 그리고 귀족과 신족은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빚이에요, 빚. 아니, 둘 다 빚이 있다고? 여기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제가 위에 계급 사회를 보면 노예, 평민, 귀족, 왕족, 신족이라고 했죠. 근데 평민과 왕족과 신족은 빚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노예가 말하는 빚은요. 진짜 빚이에요. 근데요. 귀족이 말하는 빚은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위에 5계급 중에서 오직 노예와 귀족만이 빚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요. 노예의 빚은 삶에 들어가는 빚이고 귀족의 빚은 투자나 사업에 들어가는 빚입니다. 보통 노예의 빚은 위에 5계급 중에서 오직 노예와 귀족만이 빚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평민, 왕족, 신족은 빚이 없습니다. 노예, 평민과 귀족, 왕족, 신족을 가르는 점은요. 월 수익이나 연봉이라는 개념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월 1000, 월 억, 월 10억을 벌어도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는 한은 나는 결국 노예나 평민인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억대 연봉 10억 연봉이라고 해도요. 결국 노예 아니면 평민입니다. 그러면 이 귀족이 말하는 레버리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월 수익이라든가 연봉이라든지 하는 것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하면 그냥 2천만 원을 꺼내 쓰는 것이지 월에 얼마를 번다는 1년에 얼마를 번다는 돈이 얼마가 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돈은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지 따박따박 버는 것이 아닌 게 이제 귀족 이상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한 달에 얼마를 보내고 버냐고 물어보면요. 답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이건희 회장님 혹시 월에 얼마 버세요? 이건희 회장님이 대답을 할까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버는 돈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귀족이라는 계층인 것 같습니다. 월 1000이나 월 억이나 억대 연봉이나 모두 피고용인 아니면 자영업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대부분 이 안에 속할 거예요. 투자자와 사업가들은요. 돈은 그냥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현금화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어떤 날은 현금화를 5만 원밖에 안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투자한 것을 유동자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십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류를 이렇게 나눠놨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노예, 평민, 귀족, 왕족, 신족 이 왕족과 신족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 귀족 이상의 레벨이 접근하게 되고 뒤로 갈수록 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귀족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귀족이 있겠죠. 뭐 옛날 시대로는 백작, 자작 이런 게 있죠. 그만큼 그 안에서도 많겠지만 정말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귀족은 뭘 다룬다 했죠? 레버리지죠. 이 레버리지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적 레버리지,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와 그리고 금융 레버리지. 이게 서로 간에 맞물려서 구조물처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해지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망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계급을 과거 시대부터 축처럼 구조물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자본주의 계급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조금 말을 해봤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우리는 결국 돈을 벌어서 이 계급 사회에서 뒤로 가는 걸 당연히 노려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9가지, 8가지 중에서 추가된 가상화폐를 통해서 귀족까지 가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가기 위한 수단을 우리는 레버리지 중에서도 금융 레버리지인 가상화폐를 통해서 점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오늘은 객관적으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해서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조금씩 구분해 나가면서요. 알아볼 생각입니다. 다음 자료에서는요.
귀족과 왕족과 신족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갈 건데요. 이렇게 나의 계급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단어가 조금 거슬릴 수 있어요. 나 노예야? 그러니까 노예에 꽂히지 마시고요. 그게 진짜 노예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그럼 진짜 노예 마인드 되니까 그런 거에 꽂히지 마시고요. 네, 그냥 나의 계급이 이 정도고 나는 앞으로 갈 길이 많구나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야 할 길이 더 많지 뒤로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노예입니다. 알겠죠? 노예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이 달러는 왜 이렇게 강할까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도대체 이 환율은 뭔데 이렇게 강합니까? 맨날 환율 돌파하고 있죠. 현장이 거의 뚫려 있어요. 최근 달러 가치가 폭등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2001년경 미국은 경기가 빠르게 위축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벌써 12년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미국의 패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게 이제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하기 전의 스토리인데요. 당시 2001년경 패드의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6%였던 기준금리를 2003년 1%까지 빠르게 낮췄었고요. 1% 기준금리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저금리였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면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의 공급이 넘치면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돈이 귀해지면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뿌려서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가 흔해지게 될 거고요. 뭐든 귀해지면 오르고 흔하면 내리게 되니까 당연히 달러를 공급량을 많이 뿌렸으니까 흔해진 달러는 약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반대죠. 지금은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달러를 뿌린 게 아니라 걷어들이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약세가 되면 달러는 신흥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금리가 지금은 높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되고 달러는 다시 미국의 패권국가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들은 무너지고 국가부도 사태가 계속 이뤄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원화 대출을 받으면 6%대인데 달러 대출을 1%를 받을 수 있다면 1% 달러 대출을 받은 뒤에 당연히 환전을 해서 쓸 거겠죠. 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원화 대출을 받으면 6%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달러로 대출을 받으면 1%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원화로 할까요? 달러 대출을 받을까요? 당연히 달러 대출을 받겠죠. 100만 달러의 달러 대출을 받고 원 달러가 1,100원이라면 원화로 환전을 해서 11억을 만듭니다. 11억으로 공장을 확장하고 설비를 사들여서 돈을 벌게 되고 이자는 달러 기준으로 1%인 1만 달러를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미국에 뿌렸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낮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금리가 높은 이머징 국가의 대출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저금리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시장과 주식시장도 달아오르고 돈이 흔해지면 내가 산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쉽게 생기게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금의 달러 강세장이 되는 원인은요. 달러의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세우고 설비를 구입한 A가 구입해서 달러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빌릴 때는 100만 달러를 빌려서 11억을 환전했지만 지금 환율이 올라서 14억 100만 달러를 만들어서 달러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달러에 대한 대출이 많아질수록 외환시장에 달러 수요가 폭발을 하고 달러 가치가 하늘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달러가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니까 달러가 귀해져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다양한 원인에서 환율이 바뀝니다. 근데요, 공통적인 거 하나는 있어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는요, 달러가 항상 강세장을 갑니다. 결국 지금의 달러 가치의 떡상의 원인은 경기 침체의 초입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할까에 대한 물음은요, 답은 이겁니다. 모른다. 모른다가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요. 환율 변동은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원인은 보면 어느 정도 자초한 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고 이머징 국가에 뿌려진 돈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돌아온 돈들이 자산 가격 하락이 시작과 더불어 달러로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과 담보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그 의심을 시작으로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나라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이머징 국가에 대출해준 채권자들이 더 심하게 상환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 가지의 달러가 강세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강세장을 연결하는 거고요. 결론은 모른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죠. 바로 어제 말했던 채권이죠. 현재 의심이라는 상황이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달러는 경기 침체 초입교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러 그리고 환율 이 부분은 앞으로 1, 2부 나눠서 오늘은 초입구에 들어갔지만 점점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망의 여러분들이 마냥 궁금해하시는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10월, 11월입니다. 일단 10월 얼마 남지 않았죠? 어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어요. 거의 3%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30분 봉으로 보면 와 상승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이제 코리니 분들이 많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어떻죠? 월봉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저는 10월 내내 하나만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저점이 깨지지 않는 횡보로 10월은 마감이 될 것 같다. 저 이 부분은 9월이든 10월이든 거의 100% 적중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알트. 저는 이번 달이 알트가 움직이는 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20일 동안 알트가 빠지기만 했지 오르는 현상은 나오지 않아서 저도 20일까지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잘 보면 알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는 맞고 50%는 틀렸다고 자기 위안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비트는 그대로일 것 같고요. 현재 비트와 이더는 아시다시피 15%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수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는 일단 이대로 끝나면 저는 추가로 30% 이상 매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감히 예상컨대 저는 이대로 끝나면 11월은 폭등장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나왔다. 그리고 11월은 현물장 움직일 가능성 높고 11월은 그 예시로 처음에 나온 게 이 양봉 첫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보다 3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뭐죠? 제가 코멘터로 말씀드렸던 월봉이 턴을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상승을 하기 위한 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안에 나왔던 값 있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267만 9,218원 위에는 전부 매물대 구역인데 이거는 저는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정말 많이 가더라도 269만 원 선이고 턱걸이 선인 것 같고요. 그 위는 다 매도의 영역이고 잘하면 내년 상반기 2분기까지 6월 전까지는 이 가격까지는 올라가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1월 월초 영상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럼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 이하의 비중을 들어가되 현재는 일봉상으로는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10월은 시간 끌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다시 올렸다 내렸다의 반복을 통해서 10월은 저점을 깨지 않고 홀딩을 하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본격적인 매매는 11월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현물장인 것 같고요. 반대로 선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이 위에가 갇혀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얘기는 선물은 그거보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더 많은 박스권의 상승 구간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물 구간이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폭등했던 코인들이 대부분 다시 윗꼬리를 갖고 내려오고 있죠. 그만큼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윗꼬리로 이렇게 말고 내려왔죠. 다른 코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보고 있고요. 11월에는 윗꼬리를 말아 올리는 봉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아직 안 나온 애들은 이 갭을 중간 밴드까지 말아 올리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매도로서 다 쳐야 한다고 했죠. 그만큼 저는 찐 반등은 아닐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0월은 포지션 100% 거의 일치했다. 이거는 영상 보셔도 아실 것 같고 횡보로 끝날 것 같고요. 알트들은 움직일 거라는 거는 예견을 했지만 분명히 틀렸었고요. 지금 와서 맞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50%는 맞다고 치자고 하면 지금은 비중은 10%, 그 외의 범위는 11월 확인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5% 비중 그대로 가고 있고 나머지 비중은 11월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현물보다는 선물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물 구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선물은 위아래로 다 발라먹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소통방에서 더 활발한 대화,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의견 소통하실 분은 영상 마지막 고정 댓글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계급과 앞으로 9가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영상에서 댓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